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관계기업과 지분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관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그리고 지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 그 개념적인 내용을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관계기업과 지분법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먼저 지분법의 개념 해서, 자, 지분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분 상품, 주식을 생각하면 되겠죠. 주식에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주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주주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단순히 이 주식이라는 금융 자산에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즉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의결권을 확보하게 되고, 자, 이렇게 의결권 확보를 통해서 어떤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그 주식을 취득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목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주식을 취득하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통한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결권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어떤 기업, 자, 여기서 이제 관계기업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관계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 주, 두 주 이렇게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그 기업의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어렵겠죠. 그래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당연히 일정 수준 이상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이것은, 자, 일반적인 투자의 목적, 즉 투자를 통해서 투자 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냥 단순히 이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이 아닌 겁니다. 목적 자체가 다르다. 자, 이렇게 목적 자체가 다른 경우, 이 경우에는 이 지분 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 지분 상품에 대한 회계 처리에 지분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관계기업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죠. 관계기업 이런 말이 나오는데, 관계기업은 뭐냐? 자, 관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주식에 투자해서 취득을 하고 있는 사람, 즉 투자자, 지분상품 보유자가 어떤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업을 관계기업 이렇게 부릅니다. 의미 있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업을 우리가 관계기업이라고 한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지분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최초에 취득을 할 때는 당연히 공정가치로 취득을 할 겁니다.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이 100원이라면 100원을 주고 취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득 시점에 공정가치로 취득을 하고, 그것이 바로 취득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최초에는 취득을 한 그 취득 원가로 당연히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때 취득 원가는 당연히 그 시점의 공정가치가 바로 취득 원가가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취득 원가로 인식을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 즉
관계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예, 관계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피투자자, 관계 기업의 순자산의 변동, 즉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본을 의미하는 거죠. 그 자본이 변동하는 것 중에서 투자자의 몫, 즉 지분율에 해당하는 거, 투자자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분율을 말하는 것이다. 지분율에 해당하는 것을 투자자산, 결국 그 주식에 가감해서 보고하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지분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결국은 지분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분법의 개념은 이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고, 이 마지막에 있는 지분법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의적인 영향력이라는 말이 지금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의미가 있는 영향력, 이 말이죠. 자, 유의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투자자가 한마디로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유하고 있는 회사. 투자자가 피투자 회사, 자, 이 관계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피투자 회사의 재무 정책과 영업 정책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결국은 그 피투자 기업, 그 관계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유의적인 영향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의사결정에 얼마나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그 의사결정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의적 영향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유의적 영향력이라고만 하면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추상적인 것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를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지분율을 가지고 있을 때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냐. 자, 기본적으로는 20%를 기준으로 합니다. 20%. 그래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기준은 20%를 기준으로 잡아놨는데, 근데 이 20%가 20%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한 30%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25%, 30% 정도 가지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20% 미만, 예를 들어서 한 15%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20% 미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기준은 20% 이상 이렇게 잡아놨는데, 자,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이상 소유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그러면은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러면 기준을 보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경우죠.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다라는 명백한 사실, 증거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면, 그러면 2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준은 20%이나 2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만 자, 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그 미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다만 명백한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다르게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20% 미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 또는 15% 이렇게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느냐? 20% 미만이라 하더라도 피투자 회사의 이사회나 또는 어떤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경우, 자, 그 경우에는 지분율은 20% 미만이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다. 의사결정기구에 직접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배당이라든지 또 다른 분배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회사의 정책 결정 과정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자, 어쨌든 이 두 경우를 보면 의사결정 과정에 실제로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 경우에는 지분율이 20% 미만이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하고 피투자자 사이에 어떤 중요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중요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율은 20% 못 미치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를 가지고 뭐 어떤 뭐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속된 말로 뭐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해주면 나 이 거래를 당신 회사하고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서 뭐 그런 식의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에 어떤 중요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경우에는 지분율이 20% 미만이라 하더라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 그리고 경영진의 상호 교류가 있는 경우 또는 필수적인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래를 하고 있거나 어떤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 그런 경우에도 지분율은 못 미치다 하더라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 자, 이와 같은 네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설사 20% 미만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영향력을,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분법의 기본 모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분법의 기본 모형. 지분법과 관련한 기본적인 예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보기로 하고, 그 이전에 지분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분법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법의 기본적인 모형, 어떤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가, 전체적인 흐름, 그걸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먼저 관계 기업의 주식을 취득합니다. 자, A가 B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데 그 지분율은 20%의 지분율로 주식을 취득한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B는 주식을 실제 발행한 회사이면서 그리고 피투자 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A는 그 주식을 직접 돈을 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A는 이제 투자 회사가 되는 겁니다. 투자 회사고 여기는 발행 회사이면서 피투자 회사. 자,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분율 20%를
지금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 이 기업이 이제 뭐가 됩니까? 관계 기업이 됩니다. 그죠? 관계 기업이 된다 이겁니다. 관계 기업이 되는 것이다. 관계 기업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흐름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주식 이 B의 전체적인 재무 상태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자산은 천만큼 1,000원만큼 자산을 가지고 있고 부채는 600원만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순자산 즉 자본은 400원만큼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업이 이제 주식을 발행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업이 발행한 이 주식 중에 20%를 A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400원 중에서 20%를 A가 가지고 있게 된 것이다 이겁니다. 400원 중에서 20%를 A가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기업 B의 경우에는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고 부채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고 따라서 이 자본이 증가할 수도 있고 또 감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자본이 증감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 20%의 금액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본 순자산의 증감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해서 A는 반영해서 장부에 기록을 하게 된다. 자, 그것이 바로 지분법입니다. 지분법.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될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될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거에 따라서 반영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자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본에는 자, 크게 보면 자본금이 있고 또 자본잉여금이 있고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이 또 있습니다. 그죠? 이익잉여금이 있고 그다음에 자본조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본조정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자, 여기 뒤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는데 기타 포괄손익 이렇게 자, 크게 보면 5가지의 자본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 자본 항목들이 여러 가지 경우에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경우를 우리가 반영해서 20%만큼 반영해서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럼 먼저 자, 이 경우는 첫 번째로 그 관계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죠. 취득하는 경우. 자, 그러면 자, 400원 중에서 20%를 취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400원 중에 20%면 80원 아닙니까? 자, 그러면 관계 기업 투자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80원만큼 자, 증가했다. 이제 주식을 보유하게 된 거니까 관계 기업 투자 80원. 그래서 현금 80원만큼 주고 취득을 했다 이거예요. 취득을 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이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지분법의 전체적인 흐름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떤 경우를 가정하고 있냐. 처음에 주식을 취득할 때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처음에 주식을 취득할 때는 어디서 취득하겠습니까? 주식시장, 특히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래되고 있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취득을 하겠죠. 그러면 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 그것이 바로 공정가치 아닙니까? 그 공정가치로 취득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그 공정 가치가 꼭 요 400원의 20%딱 여기에 맞게 공정 가치가 형성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대부분은 다를 겁니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엔 취득을 할 때는 이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었냐? 주식시장에서 10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현금 100원을 주고 취득을 하게 될 거예요. 현금 100원을 주고 취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100원하고는 100원하고 80원하고는 당연히 20원만큼 차이가 있게 되죠. 그죠? 자본 400원의 20%는 80원인데 나는 얼마를 주고 취득을 했습니까? 100원 주고 취득을 하게 된 거죠. 그럼 20원만큼의 차이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차이를 또 이제 처리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지분법의 기본 모형, 기본적인 흐름을 설명할 때는 그냥 이 80원이 400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곧 공정가치하고도 일치한다. 공정가치하고도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하고도 일치한다라고 가정하고 이 논의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기업 투자라는 계정 과목 T 계정에 이렇게 80원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당구장 표시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관계기업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당연히 공정가치로 취득을 하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취득가액, 즉 공정가치로 취득했으니까 이 취득가액은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를 말하는 거죠. 취득가액과 관계기업 순자산 장부금액하고는 장부금액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고는 당연히 일치하지 않게 되는데 자, 그것을 여기 보면 투자 제거 차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분법에서는 이 투자 제거 차액을 조정해주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야 순자산의 지분율하고 일치하게 되겠죠. 투자 제거 차익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순자산의 지분율하고 관계기업 투자의 이 금액하고는 계속해서 불일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일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투자 제거 차익을 조정해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별도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서는 자, 그 공정가치, 취득한 그 공정가치 금액하고 그리고 순자산의 그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치한다,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 일단 그런 가정하에 설명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관계기업 투자 80원, 현금 80원. 자, 이렇게 먼저 취득에 대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관계기업이 손익계산서 결산을 할 때 이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 200원을 이제 보고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 200원이다라고 이제 결산을 해서 보고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기의 수익과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죠. 자, 그럼 이 당기순이익 200원 중에서 20%만큼은 누구 것이다? A의 것이다.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의 200원의 20%에 해당하는 자, 200원 당기순이익 200원이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 반영됩니까? 이익잉여금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죠? 결국은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에 반영이 돼서 자본을 증가시키게 돼요. 그래서 아까 자본은 400원이었는데 자본이 이제 6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겁니다. 어쨌든 이 당기순이익으로 인해서 순자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을 보고했을 때 당연히 당기 순이익에 대한 20%, 당기 순이익에 대한 20%에 해당하는 자 200원의 20%면 40원이죠. 40원만큼은 관계기업 투자 금액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 40원. 자, 요것은 손익계산서에서 손익을 계산해서 나온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로 처리하느냐? 지분법 이익 40원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요거는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당기 순이익의 증가이기 때문에 지분법 이익으로 처리하고 이 지분법 이익 40원만큼은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가 증가하게 되죠. 그 잔액이 이제 얼마가 됩니까? 120원이 됩니다. 그죠? 12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20원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금액이 돼요? 순자산이 증가해서 600원이 됐는데 이 600원의 20%는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120원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기업 순자산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확하게 관계기업 투자 금액이 되도록 맞추는 과정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지분법 이익은 당연히 당기 손익에 반영하게 됩니다. 당기 손익에 반영하게 돼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관계기업 B가 배당을 한답니다. 주주들한테 배당을 한대요. 근데 배당을 얼마 하느냐? 100원만큼을 배당을 한답니다. 자, 100원의 배당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들 자본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 아시겠지만 배당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변에 배당을 결의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차변에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 100원을 감소시키면서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해서 100원.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랬다가 이제 실제 배당을 하게 되면 이제 미지급 배당금 100원을 없애면서 현금이 100원 나갔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배당을 하게 되면 뭐가 줄어들어요? 이익잉여금이 줄어듭니다. 그죠? 왜?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배당을 하게 되면 회사가 가지고 있던 어떤 현금이 유출되게 되고 그것은 결국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본이 감소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죠? 자본이 감소돼요. 100원만큼. 그러니까 원래 아까 600원이었는데 100원만큼 감소하게 되면 자본이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제 5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거예요. 자본이 줄어들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자산은 그래서 1,10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배당 100원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A도 주주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A도 주주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면 그 배당 금액만큼 현금이 회사에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일단 100원의 20%에 해당하는 20원만큼은 배당을 받기 때문에 회사에 현금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 100원만큼 자본이 줄어들었잖아요. 순자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순자산이 줄어든 것만큼을 뭐를 또 줄여야 됩니까? 관계기업 투자 금액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 20원만큼을 줄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관계기업 투자 20원만큼을 대변에 기록함으로써 이렇게 분개함으로써 줄어들면 대변에 20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게 돼요? 120원에서 120원이었는데 20원이 나갔으니까 줄어들었으니까 100원이 되죠. 자, 그럼 이 100원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순자산 500원의 20%, 순자산 500원의 20%하고 똑같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맞춰주는 과정이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죠? 순자산의 20%하고 똑같게 되죠. 그거에 맞춰준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본, 관계기업 자본의 변동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당기 순이익을 보고하게 된 경우, 그리고 배당을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먼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자, 그것 말고도 이 순자산, 자본이 변동할 수 있는 내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죠? 기타 이제 순자산의 변동, 만약에 이익잉여금이 변동한 것이 기타 30원, 그다음에 기타 포괄손익이 변동한 것이 20원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했던 당기순이익하고 배당 이외에도 이익잉여금의 변동이 30원 더 있고 기타 포괄손익이 변동한 것이 20원 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0원만큼의 순자산의 변동이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겁니다. 더 있는 경우에요. 그러면 아까 500원이었는데 이걸 반영하면 그래서 또 550원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다 증가한 경우이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한 경우이기 때문에 50원만큼 자본이 증가해서 자본이 이제 550원이 되었다 이겁니다. 아까 500원이었죠? 550원이 되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나머지 이 순자산의 변동 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50원만큼 증가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20원, 20%만큼은 결국 30원에 20%면 6원이고 30%에 30원에 20%면 6, 그다음에 20원에 20%면 4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원만큼이 변동하게 되는 거죠. 20%는. 자,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 먼저 자, 이익잉여금의 변동 30원에 20%에서 6원만큼 관계기업 투자 6원을 증가시킨다. 자, 그것은 뭐로 인한 것이다?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지분법 이익잉여금 변동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해서 자, 6원 이렇게 대변에 기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나머지 4원은 기타 포괄손익의 변동이죠. 그래서 20원에 20% 4원만큼 관계기업 투자를 또 증가시키고 그것은 기타 포괄손익의 변동인데 뭐 기타 포괄손익이라든지 이런 나머지 것들은 다 모아서 그냥 지분법 자본변동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해서 4원 증가시킨다 이겁니다. 4원 증가시킨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관계기업 투자가 10원만큼 증가된 겁니다. 10원만큼 증가됐어요. 그죠? 이 10원만큼 증가된 것은 결국은 50원의 20%, 즉 10원이죠. 그것만큼 관계기업 투자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당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편 개정 과목은 하나는 지분법 이익잉여금 변동, 하나는 지분법 자본 변동이라는 개정 과목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관계기업 투자가 이제 10원만큼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10원만큼 10원이 여기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 잔액이 이제 얼마가 됐습니까? 110원이 되는 거죠. 잔액이. 차변에 130원, 대변에 20원이 있으니까 잔액이 110원 잔액입니다. 자, 그럼 이 110원 잔액은 550원 관계기업의 순자산 550원의 몇 퍼센트? 딱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550원의 20%만큼이 관계기업 투자의 잔액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상 먼저 관계기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유의적 영향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분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분법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